저는 오늘 며느리 될 집안을 상대로 가처분을 냅니다. 이유요? 계모 따위라며 제 아들을 빼앗으려 했으니까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름표가 아니라 마음으로 키운 세월이 법 앞에서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자. 내 첫 결혼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집안 어른들에게 고개 숙이는 날이 길었다. 난임 시술 뒤로 병원 냄새만 맡으면 속이 메스꺼웠다. 끝내 남편은 지쳐 떠났고 서류 한 장 남기고 사라졌다. 긴 겨울이었다. 나이 40을 넘기고 식탁은 매일 나를 마주보았다. 나는 그때 이미 어머니를 포기했다고 믿었다. 두 번째 남편은 목소리가 따뜻했다. 동네 의원 원장이었다. 그에게는 중학생 아들이 있었다. 이름은 혁준. 시멘트처럼 굳은 눈빛을 가졌다. 첫날 아이는 밥상 앞에서 말했다. 우린 남이에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밥은 남이랑도 먹는다. 배고픔이 피를 가리진 않더라. 사춘기는 돌덩이를 굴리는 시간 같았다. 늦은 귀가, 잠긴 방문, 탈색 머리 한 올. 남편은 한숨을 쉬다가도 시간이 약이야라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나는 급식카드에 몰래 용돈을 얹고 교사용 상담 일지를 밤마다 읽었다. 이 아이의 마음 가장자리, 어디쯤에 눌린 멍이 있을까?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졸업식 전날 밤 남편이 쓰러졌다. 뇌출혈. 수술은 길었다. 붕대를 감은 남편의 손이 내 손을 잠깐 움켜쥐었다가 풀렸다. 아침에 혁준이 교복깃을 세워주며 말했다. 학교 가라. 지금요? 아빠가 내 졸업장 기다려. 나는 그날 빈 의자를 찍은 졸업사진을 받아들고 복도에서 오래 울었다. 남편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 집 식탁은 다시 둘이 되었지만 예전의 둘과 달랐다. 혁준은 밥심으로 버티는 법을 알게 된 사람처럼 소리 없이 잘 먹었다. 어느 밤 아이가 내 방문 앞에서 중얼거렸다. 저 엄마. 엄마. 그 두 글자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내 심장에 부착되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애가 불러준 엄마가 나의 주민등록보다 확실한 신분증이구나. 그러나 삶은 늘 한 접시 더 내민다. 장학금, 알바, 야간 자율, 대학 입시. 나는 낮엔 병원 접수, 밤엔 연장 청소 알바를 뛰었다. 공부를 마치고 온 아이의 도시락통엔 김치전이 자주 들어갔다. 눅눅해져도 달달한 맛이 남도록 설탕을 아주 조금 섞었다. 이게 과학이야. 사랑은 탄소처럼 어디에나 붙거든. 혁준은 의대에 갔다. 첫 등록금을 내고 돌아오는 길 버스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주름이 늘었는데도 어쩐지 반짝였다. 하지만 그 반짝임의 값은 항상 나중에 청구된다. 그리고 몇 년 후 아이가 흰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오던 날 내 휴대폰엔 낯선 번호가 함께 뜨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희 집과 상견례를 하시죠. 단정한 여자 목소리. 아들의 연인, 그리고 그 집안. 재단 이름과 호텔 이름이 같은 집. 차 창문이 자동으로 문을 열고 닫히는 사람들. 상견례 자리에서 그들이 첫 잔을 들었다. 그리고 한 문장이 식탁 위를 뒤집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대릴 사위로 5대, 계모와의 인연은 여기서 끊어주시죠.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물결 하나가 내 눈동자 안에서 크게 흔들렸다. 그때 알았다. 내가 잃었던 첫 가족, 그리고 지켜낸 두 번째 가족이 같은 질문을 내게 던지고 있음을. 당신은 어디까지 어머니인가? 그날 밤 나는 법전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민법 제974조, 제975조. 친족, 인척, 부양 의무. 속으로 음조렸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부양하고 양육한 시간엔 법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내 직함은 변호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남편 곁에서 10년 의원의 민원과 분쟁을 정리하며 나는 생활법을 골무처럼 낄 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무시를 증거로 바꾸는 법. 첫째, 기록. 우리 집 냉장고에는 영수증 자석이 다 달았다. 학원비, 교복값, 기숙사비, 등록금, 입금 내역. 엄마, 이런 걸 왜 모아요? 하고 묻던 아이에게 사랑도 영수증이 있어야 할 때가 있다고 답했다. 둘째, 진술. 담임, 주임 교수, 지도 교수. 아이가 겪은 생활기록부의 변천, 아르바이트 원장님들의 문자. 셋째, 정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그러나 가장 무거운 것.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적은 생일 카드.
장례식장 장부에 적힌 아이의 이름 옆 아들이라는 호칭. 둘째 날 예비 사돈댁에서 연락이 왔다. 정식으로 요구드립니다. 예비 며느리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여 혼인신고 전 관계 정리를. 어떤 관계요? 계모. 그들이 말을 고를 때 나는 미소를 골랐다. 그 단어 문자로 주시겠어요? 저장해야 하니까. 나는 아들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 어른의 삶은 설명보다 선택이 버티게 한다. 대신 약속을 잡았다. 상견례 장소와 같은 호텔. 그러나 이번엔 홀이 아닌 작은 회의실. 문을 열자 그들은 이미 변호사를 대동하고 앉아 있었다. 나보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이름표. 나는 에코백 하나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내 인생의 바인더가 들어 있었다. 어머님, 저희가 아들을 모신다는 표현이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 집안의 규율엔 근거가 있어야죠. 나는 바인더를 열었다. 첫 장엔 장례식 사진이 있었다. 남편 영정 앞에서 교복 입은 혁준. 심장이 덜컥였다. 그래도 꺼내야 했다. 슬픔도 증거가 되니.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발생한다. 저는 이미 고인이 된 남편과 혼인했고 그때부터 이 아이의 인척입니다. 그리고 수년간 부양했습니다. 민법상 부양 의무 이행은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학비, 주거비용, 생활비. 여기 있습니다. 예비 사돈의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다. 법적으로 인척임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혼인 후 처가에서 부양을 포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포기 요구는 강요에 해당할 수 있죠. 명예를 조건으로 한관계 단절 요구, 문자로 주신다 했죠. 방금 전 그 단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에코백에서 한 권을 더 꺼냈다. 얇은 책, 윤희남 표지. 의료법. 한 가지 더 아들의 이름으로 재단병원에서 연구비를 우회하려는 계획.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의료법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팔에 걸친 아들이 들어왔다. 엄마, 미안. 조금 늦었지? 일하느라 바쁜데 왜? 아들은 내 옆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 계획, 제가 먼저 찾았어요. 노트북 화면엔 국세청 공시자료, 학술재단의 기부금 사용 내역,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몇 장이 떴다. 아들이 침착하게 말했다. 장모님 쪽 재단에서 제 이름으로 공동연구를 올리려 했어요. 그런데 연구 책임자 서명이 이미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사인하기 전에. 예비장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건 실수였어. 실수로는 카드 내역이 설명이 안 됩니다. 아들의 커서가 한 줄을 가리켰다. 호텔 스위트 결제, 심층 인터뷰 경비 명목. 그리고 또 하나. 예비 신부의 사진.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뒷모습. 혁준아,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만졌다. 엄마, 괜찮아. 속으로 생각했다. 너는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었니? 아들은 내게 눈을 맞추고 낮게 말했다. 엄마, 내가 이 집안에 들어가면 아마 엄마는 다시 혼자가 될 거야. 그걸 제가 제일 먼저 알아챘어요. 그래서 시간을 벌었어요. 엄마가 움직이기 전에 나도 내 방식대로. 그의 방식은 의사다웠다. 감정의 고열을 떨어뜨리고 차갑게 증상을 나열했다. 허위 연구계약 의혹, 기부금 사적 사용 정황, 혼인 조건부 관계 단절 강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가정폭력 처벌법상 정서적 폭력의 범주 모욕과 관계 단절의 강요. 예비 사돈 변호사가 서류를 모으며 말했다. 우린 협박을 당할 이유가 없소. 협박이 아니라 통지입니다. 내가 답했다. 가처분과 고소는 별개예요. 다만 한 가지 양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공개는 원치 않습니다. 아이가 의사로 살아갈 일상의 평온을 지켜야 하니까요. 속으로 생각했다. 복수는 폭죽이 아니라 조명이어야 한다. 터뜨린 뒤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길을 밝혀야 해. 그들의 시선이 서로 엇갈렸다. 그때 예비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책임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자기 인생에도 상대의 가족에도. 사돈댁의 사랑은 내 엄마를 버리라는 주문이었어. 회의실의 공기가 서늘해졌다. 나는 바인더의 마지막 장을 꺼냈다.
아이가 첫 월급날 보내온 손편지. 엄마, 나도 누군가의 엄마처럼 살고 싶다면 당신처럼 살 거예요. 그 문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종이는 법률 문서는 아니지만 제게는 판결문입니다. 잠시 침묵. 그들은 품위를 수습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는 형식적인 멘트를 남겼다. 검토 후 연락드리죠. 문이 닫히자 아들이 의자 등받이에 고개를 기댔다. 엄마, 우리 김치전 먹으러 갈래? 나는 웃음이 났다. 그 웃음에 오래된 쓸쓸함이 녹아 흘렀다. 속으로 생각했다. 외로움은 끝나지 않아. 다만 모양이 바뀔 뿐. 오늘은 동그란 전처럼.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대로 보내면 그들은 체면을 수선하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 것이다. 나는 전화기를 들어 검찰청 민원실 번호와 국세청 익명 제보 창구를 띄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숫자를 확인했다. 상견례 날 그들이 보낸 요구 문자의 타임스탬프. 우리는 크게 떠들지 않았다. 그 다음 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가처분 신청서와 고소장을 접수했다. 제목은 길고도 건조했다. 혼인 전 관계 단절 조건 강요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등. 속으로 생각했다. 분노를 말로 쓰면 유치해지고 문서로 쓰면 힘이 된다. 첫 번째 파동은 정정보도 요청서였다. 그 집안의 측근이 흘린 말이 기사로 번졌고 의사 아들이 계모와 불화라는 문장이 지역 커뮤니티를 떠다녔다. 우리는 곧장 반박 자료와 함께 사실관계를 배포했다. 아들의 학창시절 사진, 내부양 기록 일부, 그리고 그들의 문자. 기자가 물었다. 공개하시겠습니까? 최소한만요. 아직도 저는 누군가의 딸이고 아이는 환자의 의사입니다. 두 번째 파동은 조용했다. 국세청의 회신. 재단의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 요구. 내부 감사 착수.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문서가 사람을 걷게 만들었다. 세 번째, 마지막. 작은 회의실, 다시 마주한 사람들. 이번엔 그쪽에서 에코백을 들고 왔다. 합의서 초안, 사과문, 혼인 파기 선언. 예비 며느리는 울었다. 나는 손수건을 내밀었다. 미워하고 싶지만 미움은 오래 맡아두면 상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혼인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겠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작게 방을 울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넣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 금지. 변호사가 내 문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법률가 기질이 있으십니다. 아니요. 저는 오래 기다린 엄마예요. 건물을 나서며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나 결혼 늦게 해도 돼. 급하지 않아. 늦든 빠르든 내 밥이 뜨겁기만 하면 됐다. 우리는 분식집에 들어가 김치전을 주문했다. 기름이 지글거릴 때 아들이 물었다. 엄마, 법전은 이제 덮을 거지? 응. 대신 우리 집 법을 열자. 우리 집 법. 1조. 먼저 밥. 2조. 서로에게 모욕 금지. 3조. 외로움이 올 때는 말한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바인더를 새 상자에 넣었다. 첫 장의 사진을 한 번 더 만져보고 조용히 덮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외로움은 여전히 창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외로움의 소리를 문 밖 소란에 내주지 않는 법을. 속으로 생각했다. 나의 외로움은 내 편이었다. 등불이었고 길잡이였다. 처음 그들이 말했을 때 나는 오래된 추위로 돌아갈 뻔했다. 계모 따위라는 말은 사람을 쉽게 과거로 보낸다. 그러나 나는 오늘 알았다. 가족은 피로 묶이는 게 아니라 같이 버틴 시간의 영수증으로 고개를 세운다는 걸. 그래서 나는 법전을 꺼냈다. 복수하려고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기록하려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외로움이 당신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싶다. 외로움은 때로 증거가 된다. 내가 무엇을 지켰는지,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을 엄마라고, 아버지라고, 내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그 한마디가 세상 모든 판결문보다 무거울 것이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다음번 겨울이 와도 괜찮다고. 우리는 이미 법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집에, 우리 둘이, 우리 셋의 법을.